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 페이지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교재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를 가지고 가시면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어볼 때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 중심이죠. 가격이 상승한다. 상향시장은.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수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은 매도, 떨어지면 매수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자,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됩니다. 보통 요게 이제 많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자, 정답은 자, 요 같은 경우는 자, 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 자, 새로운 상향시장은 올라가죠. 매도자 시장입니다. 올라가는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의 새로운 가격의 하한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하한이 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회복 시장에서는 직전 국면의 저점에서 거래 가격, 사례 가격 현재 시점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하한이 된다는 게 똑같죠. 올라가니까. 후퇴 시장 갑니다. 후퇴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정점에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죠. 떨어지니까 위는 상한이 되고요. 자, 하향 시장 갑니다. 하향은 내려가니까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된다. 반대로 움직인다. 자, 거의 이제 거래 사례 과거의 거래 사례를 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시험에 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했고요. 자, 다음도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도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 취지가 거기 여기서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답부터 확인한다면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후퇴 국면은 어떻죠? 떨어지고 있죠. 후퇴 국면 떨어지니까 자,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자의 중심되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자, 일단은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틀었죠. 하한이 아니라 상한으로 해야 됩니다. 자, 떨어지니까 후퇴 국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기 변동이 움직이죠. 여기서 후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4개 국면이 있다면 여기서 후퇴하기 때문에 이전의 거래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고 보셔야죠. 보통 매도에서 매수를 바뀌니까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기준치가 된다는 건 맞아요. 기준 가격 갖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을 가시게 되면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자, 회상후화라 그랬죠. 회상후화. 자,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점점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우리가 그걸 회상하니까 너무 좋다. 회상후화. 그래서 회상후화로 순환적 경기 변동을 이룹니다. 자, 하향시장 떨어집니다. 매수자 중심이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사의 상한이 된다는 거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상향 국면은 어떻습니까? 매도자 중심이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거의 이 4개 국면을 시험 문제에 거의 다 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회복 국면은 올라갑니다. 매도자 시장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여기가 회복이에요. 여기가.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는 거 맞고 예전치는 자, 우리가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니까 예전치 지금과 거의 비슷한 기준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캐치하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3번을 가볼게요. 3번 문제도 정답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특징을 냈습니다. 3번은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변동의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가 아니다 크다고 하셔야 돼요. 크다. 자, 우리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일반 경기보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빨라요. 그래서
요 도달한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합니다. 타성기간. 자, 게르타차를 씁니다.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한 1, 2년 정도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기 때문에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상 후하 네 가지 국면을 외에 안정시장,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 안정시장, 불황이 강한 시장이 있다라고만 나왔지 안정시장은 지금까지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경기 국면은 자 어떻습니까? 공실 낮아야 되죠. 건축허가 건수 높아됩니다. 거래량 높아됩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가 순계추무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순계추무.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추세적이 빠졌는데 추무. 그래서 순환적,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 있다. 자, 또 나왔네요. 상향 국면은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하한선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순계춘무에 대해서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적이 있고 계절적, 무작위적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회상 후하로 우리가 순환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후퇴로 접어들었다. 그럼 이거 순환이고요. 자, 12월 달에 어떻습니까? 건축 경기가 예전보다 둔화됐다는 것은 추워서 그렇죠. 1년마다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봄, 가을은 거래가 활발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겨울철에 여름철에 대학가의 방학에 원룸이 공실이 생겼다는 거, 이 계절적이고요. 자, 무작위적은 정부의 정책 같은 거, 정책으로서 갑자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이 규칙이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쪽 파트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자체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고요. 4개 국면, 회상, 후하.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냐?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매도, 매수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개에 대한 우리가 또 순계충무에 대한 다른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요. 경기 변동은 거의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은 한 문제에서 많게는 2문제인데요. 거의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2문제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2문제가 출제가 됐다. 물론 뭐 경기 변동에서 하나,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하나 이렇게 이 경기 변동에서 하나, 거미집에서 하나 나오는데 자, 특히 이제 좀 그 안 나왔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데 4번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자,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친 거죠. 그래서 불황 속의 물가 상승.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플레의 반대가 디플레고요.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은 우리가 한 3에서 4년 이자율 변동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주글라 파동은 일반 경기에 대한 주순환입니다. 8에서 10년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콘트라 TF는 한 50에서 60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체를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거미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2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자, 일단 제3절 거미집 이론은 이제 이 교재 35페이지에 있는 우리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82페이지로 가셔서 거미집 이론을 잠깐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3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문제가 거미집 이론의 수탄수 공탕발에 대한 발산형과 수렴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보여드리면 탄력성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기울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울기를 물어봤고 또 이제 물어본 게 함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물어본 게 또 기울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탄력성, 기울기, 함수 관계를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용부터 이제 가는데요. 자, 내용에 나왔던 게 19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자체가 먼저 이제 이걸 해설하려고 하면요. 일단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83페이지로 가시면 자,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수렴형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렴형이 돼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미집이라는 것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공급자가 주도하게 되면 더 발산형이 돼서 불안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더 탄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게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자,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공급의 기울기가 커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암기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0.3에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플러스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탄하고 공탄이 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얘가 공탄이 크면 발산형입니다. 발산형.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죠. 공급의 기울기보다.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순환형입니다. 순환형. 자, 이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맹맹맹 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시라 그랬죠. 수탄수, 수니까 수가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탄력성이면 수렴형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발산형이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기울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남겨보세요. 공기수렴, 수탄수렴. 그래서 수탄공기는 수렴형이다. 이렇게 수탄공기 수렴. 자, 공기수렴, 수탄수렴. 수탄과 공기가 수렴이다. 이 큰 쪽입니다. 큰 쪽이 수렴한다. 이렇게 간다면, 자,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큽니다. 그러면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는 수렴형이라는 거 수탄수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는 충격이 가해지면서 균형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얘기죠. 순환해서 우리가 이탈 발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같으니까 규칙적 진동형으로서 순환적 진동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다는 것은 바꾸셔야죠. 그 다음에 자, 요거와 요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시차를 본다면요. 수요는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가격에 반응해서 마늘 가격 보고 마늘을 사는데, 자, 공급이라는 것은 마늘 심는데 오래 걸리죠. 시차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고 수요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적으로 변한다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비교 정학적이라는 자체가 이게 이제 비교 정태적이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거냐면, 자, 동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못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마늘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이렇게 불변이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 정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학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이렇게 우상향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결과만 보는 게 정학적이에요. 그래서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비교 정학적이 아니라 종학적 또는 동태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태적.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그럼 서울에서 내가 부산 갔다라는 것은 정학적이에요. 그냥 그 결과만 보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나는 버스를 타고 왔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왔다라는 것을 동태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학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정확이야.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데 그 과정을 일대기에 설명한 게 동태적이죠.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지금 상태에서 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갑돌이는 마늘 가격이 오르는 걸 마늘 심는다. 그 마늘 심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되더라. 다시 가격이 떨어지더라. 다시 또 초과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심더라.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중에 여기가 다시 거미집으로 이렇게 온다는 자체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비유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 아니라 우리가 동학이고 정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동학적이라도 맞고 동태적이라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나온다면 다 수탄수 공탄발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쉬울 수가 있어. 좀만 잡으면. 자, 쉽다는 자체는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간다면, 자, 들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수탄수 공탄발. 자, 그냥 탄력성은 공기 수탄, 수탄수. 그죠? 수탄, 수요가 탄력적이 그 수렴형이란 말이야. 그 메인은 수요가 크니까 우리가 수렴형이고, 얘는 공급이 탄력성이 크니까 공탄발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다는 표현은 이제 좀 가볍게 쳐져야죠. 그러다가 이제 요 문제에 대한 역사가 기울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플러스 요거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플러스 0.3으로 고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안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일단은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좀 줘요. 그죠? 이건 순환형입니다. 이건 무조건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형이 있는 게 있는지 쫙 고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죠. 같다는 것만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기, 수탄, 수렴. 자, 그래서 수탄, 공기. 자, 탄력성이 아니지. 그럼 공기가 클수록 수렴형이라는 거야. 그럼 공급이 더 크잖아. 그럼 요거 수렴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수렴형과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잡아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 함수관계가 나왔어요. 그죠? 함수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갑니다. 좀 빨리 진행했는데. 그래서 거미집에 대한 것은 1번에는 1번. 그 다음에 자, 2번에 어떻게 됩니까? 2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이것도 1번이었죠. 1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의 정답도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건 함수관계니까 제가 이따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올해 나왔던 것도 기울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나오면 자, 공기 수렴, 수탄 수렴. 자, 수탄 공기. 공기가 더 클수록 공급이 기울기가 클수록 수렴형이야. 그죠? 그러면 같은 거 보자. 자, 이건 이제 절대값을 쓰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고치고 같은 거 이거 순환형이야. 순환형 먼저 골라. 그 다음에 이제 공기부터 골라. 공기는 자, 얘가 공기지. 얘가 공기죠. 얘가 공급이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럼 얘가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얘는 수요의 공급이 더 크니까 발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른다면 빨리 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수탄, 수탄수 공탄발은 이제 계속 암기시켰는데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수렴, 공기가 수탄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해서 공기수렴, 수탄 공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빨리 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획기적이었던 게 작년에도 이제 27에는 함수관계를 안 냈는데 그 전에 함수관계를 냈단 말이에요. 함수관계.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자, 함수관계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AB 부동산 시장이 함수 조건에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동태적이죠. 동태적이 아까 동학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동학적이라는 자체는 요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설명하는 게 동태적이다.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거미집에 대한 오형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기울기는요. 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근데 Q 앞에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얘가 2가 있거든요. 그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3이 있으니까 넘어가죠. 앞에 숫자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건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3분의 4. 그럼 2분의 1과 3분의 4를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4가 더 크겠죠. 이 분수니까 위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꼭 계산을 안 해봐도 되잖아요. 2분의 1과 3분의 4는 3분의 4가 크다. 그럼 이게 공급의 기울기입니다. 자, 공기죠, 공기. 공기가 클수록 더 수렴형이니까 A는 수렴형이라는 걸 아시겠죠? A는 수렴형. 수렴형 나와 있는 건 얘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그 다음, 둘 중에 이제 하나 고르면 되죠. 그래서 얘는 친절한 게 얘는 앞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얘는 그냥 어떻습니까? 2가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2가 있죠. 나눠줘야죠. 2분의 4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공기가 되는 거죠. 수기와 공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미집은 탄수 공탄발만 그 기울기와 탄력성하고 함수 관계만 마스터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미집 이론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시장 파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시장 파트로 가게 되면은 자, 시장도 이제 뭐 나온다면은 우리가 시장 파트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뜨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38페이지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는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또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교재가 또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가 요약 강의가 있잖아요. 자, 요약 강의서 9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90페이지 가셔서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정답은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의 거래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자, 비동질성이라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상품은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러분이 코카콜라가 700원이다. 저만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나 모든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 번 거래가 되면 가격이나 정보를 다 인식한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은 그 동질하는 게 아니라 비동질적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역성이 안 맞죠. 개별성이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비가역성은 한 번 이용이 되면 일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겠죠. 수요공급도 이제 그 지역의 특성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공급의 불균형, 항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형성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랬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거미집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단기는 우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죠. 단기적 가격 왜곡이 또 나왔었네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파트의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나중에 정책배 배우실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접점해서 자, 항상 원하는 가격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답이 우리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갈게. 자,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이건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로 가시게 되면 좀 설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그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로는 우리가 어때요? 페이지 99페이지를 가시면은 그 효율적 시장 이론과 할당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들어볼게요. 효율적 시장은 우리 부동산에서 발전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떠왔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테두리 그린다면 자, 요 안에서는 정상이온만 얻습니다.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온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어디까지만 반영됩니까? 과거죠. 과거로 분석하는 걸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기술적 분석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상이만 얻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만 반영이 됐고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의 시장이라고 그냥 봐요. 우리가 보통 중간성 시장이지만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정보들은 초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터치 안 했죠. 왜냐하면 약성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중간성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중간성은 과거까지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시장이 다 중간성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이만 얻고 초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초과는 얻을 수도 있는 시장이죠. 우리 시험 문제 대부분 시장은 중간성이며 우리가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강성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입니다. 강성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초과는 얻을 수 없고 정상에만 얻을 수 있죠. 어떤 분석도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에는 없고 정상에만 얻는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은 99페이지.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 모두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느 경우도 투기가 발생하면 안 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자원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할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특히 이제 불완전 경쟁도 어떻습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같으면 초과이 제로니까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최근에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외에까지 제가 봤는데 자, 일단 요거 물어본 것까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우리가 요거 1번 문제 아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통해 획득하는 초과이윤 크기가 정보 비용과 일치하는 부동산 가격이 왜곡이 가능성이 없죠. 왜곡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또한 가대평가와 가소평가되지 않죠.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국한되는 시장이 지역 시장성이 존재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힘들죠. 자, 정보가 비대칭합니다. 그죠? 대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의 차이가 있죠. 부동산 가격이 또 왜곡되는 현상이 또 발생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부동산 거래 비용은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안전한 경제 시장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진출입에 제약이 된다. 자, 우리가 어때요?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 자체는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참 어렵죠. 바로바로. 자, 공급자도 없습니까? 바로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거하기도 좀 그렇다. 진출입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아까 비공개성도 있지만 비표준화가 있어요. 표준화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게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물어보지 않는 지문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어려웠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은 나중에 제가 주거 분리를 할 거고요. 자, 요번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작년 시험에 나온 걸 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평범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일단 답부터 볼게요. 4번이 정답인데 약성효율적 시장이잖아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이 안에서만 분석을 했죠. 그럼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효율적 시장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 방향인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죠. 자, 강성은 공표된 정보, 우리가 과거나 현재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 기업의 미래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효과는 얻을 수 없다는 거 맞고요.
자, 강성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자체는 네 가지를 이제 다 갖춰야 되죠. 근데 강성은 그 중에서 어떤 거랑 부합하냐면 시장 자체가 완전한 정보예요. 강성이 가장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지금 확인했듯이 우리가 4번이라는 거, 초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중강성은 어떻습니까? 과거 추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운 공표된 현재 정보도 우리가 지체 없이 이 안에서만 반영이 됐다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죠. 그럼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히셨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거분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주거분리는 자, 이거는 이제 교재로는 어디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냐면 자, 교재는 우리가 페이지로는 교재 내용이 염리 95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 주거분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주거분리라는 것은 자, 화면에 나왔듯이 고소득층 주거지역, 주거지하고 자, 이거 경제적인 가깝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된 것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주거분리가 아니라 직주분리라고 하면 틀리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그래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상업지와 주거지가 분리되는. 그래서 직주분리하면 안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나왔었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자, 여기가 경계지역은 막 가깝습니다. 그럼 저소득층들이 여기와 가까워요. 고소득층과.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할증 거래가 되죠.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 되죠. 근데 고소득층이 여기 걸렸어요. 저소득층 가깝습니다. 할인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원하니까 할증 거래를 원하니까 그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경계지역의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할증이 되죠. 반대로. 올라가겠고 할증이 되겠고 자,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되겠죠. 인접한 게.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이 됐던 걸 돌려낸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외복가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 가까이 거주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좀 맞겠죠. 맞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자, 4번하고 5번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인접한 지역에서 친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자,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접한 그린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만 여기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 고소득층이 있는데 자, 금이 많이 갔습니다.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계량 비용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1억밖에 안 됐다. 계량 안 하겠죠. 떠납니다.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고 하죠. 침입. 근데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죠. 그죠? 아예 고소득층, 저소득층 바뀝니다. 자, 이게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도 하고 계승이라고도 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니까 부해복가가 발생하겠고요. 한 김에 다 갈게요. 예전에 출제된 것까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저소득층이 살죠. 그럼 계량 비용은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뭐 3억이 올라간다. 계량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떠나야 돼요. 고소득층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죠. 바뀌는 게 천입니다. 그럼 이거는 상향여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공원이 들어서니까 정해복가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문제 냈던 게. 자, 들어있는 게 간대기 때문에 자, 저소층이 들어간다면 저소층이 바뀌거든요. 저소층이 들어가면 하향여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여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르쳤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분리도 우리가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시장 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죠?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또 다르죠. 특성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셨던 어떻습니까?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가치의 과거의 역사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이원의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자, 효율적 시장은 가격이 왜곡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그래서 가소평가, 가대평가 나왔다는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렸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입지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40페이지로 가시면 거의 계산 문제입니다. 특히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계속 출제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 기출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근 기출 위주로 가시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잘 출제되지 않는 우리가 이론부터 갈게요. 계산부터 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부터 간다면, 자, 이제 입지 파트입니다. 자, 입지 파트에서 우리가 나온다면 이제 제2절에 레일리가 계속 떠요. 24회 때 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26회 때 떴고, 그 다음에 27회도 떴죠. 레일리가. 그래서 레일리를 많이 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면, 아, 그럼 레일리면 올해는 허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허프까지. 그래서 일단은 또 연결이 돼야 되니까 레일리 이론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해설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입니다. 그래서 A도시와 B도시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가 있다. A와 B. 그럼 항상 C를 넣어요. 옛날에 C를 그려서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제원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아예 그냥 C를 중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A, B와 사이에는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도시에 대한 인구는 5만 명이고, B의 도시의 인구는 자, 10만 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A보다 B가 더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클 거예요. 그죠? 떨어 있는 것은 C까지 봤을 때 적습니까? C까지에 대한 A 거리가 5km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10k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지금 C에 3만 명이 있다면 몇만 명이 가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B로 가는 인구가 유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유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매 인력 법칙이니까. 그럼 고객에 대한 유인력은, 상권의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게 작아야 되거든요. 이게 커야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A는 그냥 해설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5만 명을 위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5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제곱이죠. 25가 되니까 여기 끌어당기는 힘이 20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에다가 거리가 10km니까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0이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대 1이 떨어졌죠. 그럼 2일이라는 자체를 약분하면 돼요. 2하고 1이 떨어졌으니까 2대 1이다. 그럼 3만 명이니까 자, 3분의 2, 3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2하고 1이 떨어지면 그 2일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제가 하고 다음은 제가 이걸 세워서 다른 걸 문제 풀어드리겠는데요. 원래 A에 대한 유인력과 B에 대한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그럼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는 그대로 올라가요. A 인구 B. 그
근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것은 제곱을 씌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곱권. 반비례한다는 건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자, 지금 얘는 이쪽으로 인구는 많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인구가 많아서 이쪽에 대한 유기력은 큰데 거리는 많기 때문에 그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 크기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크기를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반비례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꾸다 보니까 B가 올라가죠. 10km, 얘는 이 거리를 나한테 달라는 얘기죠. 더 커야 되니까. 5km 내려가거든요. 그럼 항상 약분을 합니다. 그럼 얘가 5만 명이고 얘가 10만 명이에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잖아요. 그 다음 얘는 1이고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제곱근이니까 2는 4가 되겠죠. 그럼 4대 우리가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세워놔요. 그래서 이 다음 문제는 제가 그렇게 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제가 이것만 샘플로 가고 다음 문제는 여러분한테 그 키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A와 B를 봤을 때 이렇게 간다면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인구는 당연히 1대 2가 되고 거리는 바꿔요. 바꾸는 이유를 했었죠.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자기가 커니까 이 수치를 지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2대 1이 떨어지겠죠. 10km, 5km니까. 그럼 자, 어떻습니까? 이걸 제곱근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곱하죠. 4대 2가 떨어지니까 자, 약분하면 2, 1이 정답입니다. 왜? 자, 2를 놨다는 건 3만 명을 놨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쪼개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3분의 1, 3분의 1인데 우리는 벌써 2일이면 아, 이거 합치면 3만 명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느낌이 확 올 수 있는 게 바로 3번 문제인데 허프는 나중에 풀고요. 자, 느낌이 올 수 있는 3번 문제를 확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탁 풀어요. 3번. 내일이죠. A와 B 사이 C도 뒀습니다. 자, 1만 명하고 5천 명입니다. 2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km, 2km에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흥분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유인 규모, 인구 규모를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졌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는 게, 지금 여기서, 어때요? A, B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인구가 9천 명입니다. 자, 9천 명이라는 자체를 딱 봤을 때, 자, 두 개 합쳐서 9천이 돼야 돼요. 그럼 6, 3, 7, 2, 그 다음에 8,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까도 어떻습니까? 두 가지 합쳐서 3만 명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건 편법으로 갑니다. 책에는 다 해설이 있으니까. 그럼 저랑 같이 힘을 내시고 A와 B입니다, 여러분들. 자,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럼 인구가 10,000명, 5,000명이 약분하세요. 2대 1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거리는 어떻죠? 2km, 1km니까 바꾸라 그랬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2km고 여기가 1km거든요. 반이니까. 그럼 제곱근을 씁니다. 그럼 2는 4잖아요. 그럼 4, 2, 8, 1이 되는 거죠. 그럼 빨리 8대 1이 정답이에요. 8대 1. 그럼 우리가 8대 1이 딱 정답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8대 1이 딱 정답이니까 자 갑니다. 8대 1을 딱 잡아야죠. 그럼 8대 1로 잡게 되면은 자 갑니다. 8대 1 딱 떨어지는 게 5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9천 명을 낸 이유가 뭐겠어요? 9천 명을 낸 건 자 이건 9분의 8, 9분의 1이 되거든요. 약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8, 1 얼마 1 딱 떨어지면 그게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 이제 내일은 요걸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5번이 정답이고 아까 1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요번 문제를 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다. 이게 27회죠. 내일은 요거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A, B에 C가 있죠. 레일입니다. 자,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벌써 얘가 약분되죠. 4대 1이죠. 그 다음에 5만 명입니다. 이걸 쪼개야 돼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오겠죠. 근데 약간은 이제 몇 대 몇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제 오늘 이따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반씩 50% 50% 떨어지거든요. 자, 갑니다. 그럼 또 해볼게요. A와 B가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하죠. 비례하고 그럼 인구에 비례하니까 4대 1이 떨어져요. 4배죠, 4배.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자 거리는 10km, 5km인데 자 어떻습니까? 5km가 일로 와야 되죠. 반대로 10km가 일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약분하게 되면 1대 2가 되는 거죠. 제곱을 하래요. 그럼 벌써 느낌이 오죠. 4대 4가 떨어집니다. 반반씩 가요. 50% 50%죠. 5만 명이니까 2만 5천, 2만 5천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6번에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빨리 진행했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쭉 보여드리면 내일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지금 중간에 C가 3만 명이 있다는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만 명이니까 아 있구나. 얘네들은 이거 3만 명이니까 두 개 합쳐서 3만 명이 되는 게 정답이겠구나. 3만 명을 다 맞춰준 거죠. 3만 명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근데 3만 명 다 맞춰줬네요. 왜냐하면은 3만 명이 되니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대 몇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얘는 2하고 1이 나왔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문제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어땠어요? 이제 그 중간에 이 자체에 9,000명을 줘줬죠.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면 이제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합치면 9,000명이 되죠. 자, 그러면서 아까 8대 1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럼 8, 1 정답이 5번이 정답이다. 캐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시험 문제 나왔던 게 50대 50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하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를 나한테 반대니까 10차 어떻습니까? 키로수는 5kg, 자 5kg하고 10kg니까 1대 2가 되니까 제곱이 돼서 4대 4죠. 그럼 요번에는 이제 5만 명에서 반반씩 쪼개서 2만 5천, 2만 5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금 중장착 냈어요. 27회. 그 다음에 26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4회까지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허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론은 이 이론이에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바꿔서 약분해서 몇 대 몇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자체는 내일 이론이고 허프라는 건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거 그대로 제가 살려서 가는데 허프는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했을 때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 있다. 내일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허프 모형에 의하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 객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찰 계수가 2라는 게 틀립니다. 허프는 마찰 계수를 또 얘기했죠. 자연적 장애율까지 따라서. 그래서 마찰 계수가 2인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 2가 분명히 다 나왔었는데 1이 되면 1승 해도 3은 3승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된다는 것은 거리를 안 잡고 분으로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확률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가도 되지만 네일리와 말고 허프는 확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해서 위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를 확률로 간다는 유인비율로 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일리 이론은 여러분이 강하게 나오면 무조건 맞힌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 이제 허프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은 중요한 게 확률 모형이다. 마찰 계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제가 안 냈지만은 1,000명 중에서 뭐 80%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800명 중에서 쪼개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렇게 됐지만 허프라는 그 학자에 대한 이론에서 항상 그 중에서 몇만 명만 몇 퍼센트만 간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또 기출 문제를 또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내일까지 했으니까 내일 완벽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허프 이론과 베버에 대한 공장 입지로 연결시켜도록 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